심리가 궁금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시메니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시간, 시메니의 Q&A 컨텐츠 심리가 궁금해.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시메니의 대표 심지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에 지난 심리가 궁금해 1화에 이어 2화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메니는 법률 서비스에 보다 더 친근하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성범죄 피해자들을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관심들이 저희 시메니가 나아가는 길을 함께 응원해 주시는 느낌이 들어 너무나 힘이 납니다. 오늘도 유튜브 커뮤니티 이벤트를 통해 정성껏 물어봐 주신 질문에 바로 답변 드려볼게요. 이 큐카드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고 답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 어떤 계기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만 변호하게 되었나요? 성범죄 전문으로 피해자를 위한 로펌을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고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단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단순한 그런 결심이었던 것 같은데,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아무도 하지 않고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누군가를 좀 돕고 싶어서 제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면 할수록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변호사가 없어서 패소하시는 피해자분들이 정말 많겠구나 하는 거예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피해자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충분히 승소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능력 있는 가해자 변호사들은 정말 많지만 능력 있는 피해자 변호사는 아직까지 별로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시메니는 실력 있는 피해자 변호사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메니 출신 변호사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약하면서 피해자분들을 조력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시면서 예상치 못한 반전의 결과가 있었던 일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역전승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시메니가 어려운 사건을 뒤집는 걸로 조금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미 패소한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님들이 많아요. 이런 사건들을 승소로 뒤집을 때가 가장 짜릿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번 달에 판결이 나온 따끈따끈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나왔던 사건에 검찰 항고를 해서 재수사를 받아내고 결국 재판까지 끌고 가서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받게 한 케이스가 너무나 기억에 남고요. 또 한 가지 사건은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던 사건인데 저희가 2심을 맡아서 의견서를 정말 열심히 내고 재판에서도 피해자 변호사의 진술권을 활용해서 정말 많이 변론을 할 만큼 애정을 많이 쏟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너무 다행히도 징역 4년으로 가해자를 구속시킬 수가 있었어요. 의뢰인님들께서 딱 결과를 받고 감격해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답니다. 세 번째 질문. 성범죄 가해자들의 권력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묻혀야만 했던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성범죄에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는 지인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랑 직장 상사처럼 나이가 훨씬 많은 가해자들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예요. 근데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자가 확실하게 거부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피해자는 나도 가만히 있었으니까 결국 동의한 거 아닌가 하고 자책하게 되고 고소를 망설이게 돼요. 특히 강제추행죄, 강간죄 법조항을 찾아보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된다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많이 놀라고 무서워하세요. 나는 상사가 무서워서 제대로 거부를 못한 거지 나를 막 때리거나 협박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럴 때 피해자를 위해서 적용되는 개념이 바로 위력에 의한 성범죄예요. 위력이란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겁을 먹게 했다라는 건데요. 폭행이나 협박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직접적인 말로 위협하는 협박이 아니어도 가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고 과시해서 피해자가 함부로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점이 인정되면 위력이 성립합니다. 실제로 유명했던 정치인들의 부하 직원 성폭행 사건도 모두 이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처벌을 했어요. 성범죄는 꼭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가해자가 직장 상사거나 너무 어려운 사람이어서 내가 차마 거부할 수 없었다면 위력을 적용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도 존재하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네 번째 질문. 저만 보면 자꾸 어깨랑 등 이런 데를 은근슬쩍 만지는 직장 상사가 있는데요. 처벌이 가능할까요? 성추행 기준이 궁금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 성추행이에요. 성추행은 신체 부위의 제한은 없어요. 꼭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처럼 심각한 부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실제 판례나 시메니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손, 팔, 어깨, 등, 허벅지 같은 부위로도 성추행을 인정받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때 중요한 건 반복성과 고의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쩌다 한번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는 건 처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된다거나 내가 기분이 나쁘다 확실히 말을 했는데도 또 그런다면 법적으로 반복성과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확실히 처벌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가해자가 이런 은근슬쩍 추행을 할 때마다 주변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이야기를 해놓는 거예요. 이건 캡처만 하면 다 증거가 되거든요. 아무리 사소한 추행이어도 반복적으로 쌓이고 증거가 있으면 처벌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요. 성범죄 증거를 모을 때 몰래 하는 녹음도 증거가 될까요? 이거 진짜 많은 피해자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몰래 녹음하는 거 제가 피해자분들한테 가장 권장해드리는 증거 수집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몰래라고 하니까 어감상 왠지 불법 아닌가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 법은 상대방 몰래 녹음을 했더라도 1대1 녹음일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전부 다 인정해주기 때문에 100% 합법이에요. 내가 녹음을 한다는 거를 알면 가해자는 당연히 말조심을 하겠죠. 그래서 증거를 잡을 때는 몰래 녹음하는 게 필수일 수밖에 없어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가해자한테 따지거나 사과를 요구하면서 직접 대화를 해보시는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가해자가 하는 말은 범행 직후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빙성이 아주 높다고 평가를 받아요. 따라서 가해자가 대략적으로라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할 때 몰래 녹음을 해두시면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이후에 가해자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시거나 직접 대화할 때는 녹음하시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 6번째 질문이요. 저만 힘들고 가해자는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게 너무 억울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도 되나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데 가해자는 인스타에 어디 놀러간 사진이나 올리고 있으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잖아요. 가해자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확 말해버리고 싶은 기분은 정말 10분 이해를 합니다. 저는 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가해자의 가족에게 알리는 건 명예훼손이 되지 않아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해자 가족에게 한번 문자를 남긴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하는 정도로 알리는 것까지는 제가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고요. 또 피해자가 자기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1대1로 상담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에게 1대1로 상담하시는 것까지도 괜찮으세요. 다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단체 카카오톡방 아니면 단체 메일, 대자보 이런 형식으로 되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증거로 캡처하기 너무나 쉽게끔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내거나 피해 사실을 알린다. 이거는 정말로 크게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허위사실 명예훼손도 처벌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단체 카카오톡방 같은 곳에서 증거로 너무 쉽게 남을 수 있도록 가해자를 비방하는 말을 올리는 것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 읽어볼게요.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당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성범죄 합의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거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합의금이라는 게 사실 범행의 수위, 반복성, 가해자의 직업, 경제력에 따라서 사실 좀 천차만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민이의 실제 사례들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기준은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요. 강제추행죄는 1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고요.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일반적이지만 그래도 구속 실형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징적인 금액인 1억 정도에 육박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는 범위가 조금 많이 넓어서 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경우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피해자분들이 꼭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가해자 변호사님들이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것을 이용해서 남들은 다 이 정도로 합의한다 라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말만 믿고 급하게 합의하지 마시고요. 합의 전에는 꼭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적정 금액을 물어보세요. 합의 대행만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남성 성폭력 피해자도 변호 전략이 여성과 동일할까요? 입증이나 승소를 위해 필요한 전략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성범죄 하면 여성 피해자가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시민이를 찾는 남성 피해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과거에는 남성 피해자라고 하면 편견을 갖는 시선 때문에 고소를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많은 남성 피해자분들이 용기를 내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정말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범죄 법률은 여성과 남성은 똑같이 보호하고 있어요. 전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위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또 피해자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은 피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해자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전부 동일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남성 피해자분들의 사건을 맡아보면요, 먼저 성별을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여성 피해자 사건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범행 수법이 비슷해요. 성범죄는 항상 비슷한 패턴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저희 시민이에게 물어봐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 보았는데요. 궁금증이 조금은 해결이 되셨을까요? 아직 더 궁금증이 남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 화에서도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심리가 궁금해 시그니처 코너 심리의 오늘의 TMI로 가볼게요. 이 서랍 안에 TMI 질문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를 열어서 답변 드려볼게요. 본 질문보다 이 질문이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이 총 8개였으니까 8번을 한번 열어볼게요. 가지고 싶은 초능력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저 이거 평소에 생각 많이 했는데 진짜 순간이동이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재판도 뿅뿅 갈 수 있고 경찰 조사도 마음대로 마구마구 옮겨 다닐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의뢰인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순간이동이 제일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그니처 코너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시민이의 모든 궁금증이 풀리는 그날까지 심리가 궁금해는 계속됩니다. 안녕.